내일이 벌써 6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그런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죠. 지난 6개월간 유예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신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또 광역시, 또 지방의 세종시나 도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세 30만 원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 이른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죠. 임대차 보호법상 대상이 되는 주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지 않는 소액 임대인 경우 또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인이 해야 되는지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야 합니다. 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되는데요.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계약 차결 시 사실 증명이 있는 보증금이나 또는 입주금이나 또는 통상 사본 등을 제출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위임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누구나 위임을 받고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미 계약한 분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계약한 분들은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계약을 했거나 잔금 처리가 끝난 이후에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갱신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네. 신고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월세 신고제 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소액이든 금액이 많든 간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전액 전부 다 신고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함으로써 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확정일자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저도 예전에 이제 살아봤습니다만 오피스텔이 정말 사무실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는 집처럼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 집주인이 이 소득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어쨌든 주소지 이전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태반이었거든요.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은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의 월세 30만 원 넘으면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임대인이 소득이 드러나거나 또는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 1가구 2주택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네. 만약에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해놓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요. 네. 주택으로 간주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살고 계신 경우 과거에 예를 들어 주소지를 못 옮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그 임차인의 경우 신고하면 된다. 이런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니까 얼핏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이것이 이제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향후에 금액이 큰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간주소득세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진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물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소득세를 물리게 되면 향후에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내일 그 6월 1일부터 이 보유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그 세금이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향후에 정부의 그 과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향후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라는 어떤 가정이시고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뭐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최근에 뭐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 서울의 월세 그리고 반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간간히 나옵니다. 실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가 조금 왜곡됐다 보십니까? 일단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반전세로 그 전환시키거나 월세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해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바로 8월 4일 날 그 조세 3법을 발표했습니다. 네. 향후에 그 보유세라든지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를 하겠다고 1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소득이 한정돼 있거나 또 소득이 그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그 세금이 오를 걸 예상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특히 5%로 인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초기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향후에 5%밖에 못 올린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낮게 있던 임대료가 정상 임대로 올라가듯이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을 팔 때요. 양도소득세가 최고 세율 75%까지 오르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단기 차익을 노리는 양도세 중에서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차익의 70%를 물리게 되고요. 네.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를 물립니다. 지금 현재는 뭐 1년 내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금년도 그 6에서 45% 늘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가산세 20%가 붙어서 65%를 물립니다. 65%. 물론 이제 1가구 3주택은 75%가 되는데 네. 이건 이제 그 양도세율만 그렇고요. 네. 지방세가 또 거기에 10%가 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75%가 아니고 82.5%가 됩니다. 82.5%.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는 워낙 그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제가 전망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팔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그러면 매물장금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고 뭐 들고 있다, 버티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증여 대상자가 있다면 증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82.5% 세금을 내느니 3주택 같은 경우는 증여로 갈 때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네네. 그래서 증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교수님 그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걸 좀 팔으라라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네. 그렇다면은 증여세도 같이 올려야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휘되겠네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증여세 자체가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이렇게 75%씩 이제 그 징벌적 과세처럼 올리는 나라가 많진 않아요. 양도세가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투기꾼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제 중단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택을 팔면 주택 시장에 공급이 늘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매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좀 바로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조금 그 예상이 빗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양도소득세를 그 인상을 징벌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징벌적이라기보다도요, 일단은 그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가 사실은 그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근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그 불로소득이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저도. 그런데 이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막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엇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다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끝으로 여당에서 이제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세 감면 대책 그리고 LTV를 일부 완화하는 그 방안을 내놨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LTV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론투밸리라고 해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네네. 근데 7월 달부터 이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DSR이라고 부채 상환 능력 심사 제도가 있는데 그 비율이 네. 40%로 강화됩니다. 이게 강화되면 이게 아무리 완화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탄력적으로 완화되어야 무주택자나 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나. 네네.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번 정부가 지역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집이 없는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으로 보고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네. 이왕 이걸 완화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네네. 주택 가격이 10억이 15억, 20억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득으로 5억, 10억을 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진작에 좀 완화해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물론 무주택자도요. 1년 이상 무주택자는 안 됩니다. 왜? 집을 팔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당 기간 이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는 LTV나 DTI나 DSR을 좀 완화시켜서 내 집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어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LTV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DSR까지도 만약에 탄력적으로 완화시킨다고 그러면 네.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네. 저소득층이 네. 저가 주택에 대해서 매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LTV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DSR에 막혀가지고 어차피 대출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만. 네.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네네. 전망을 맞추지 못합니다. 잘. 그 이유가 정책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유세나 양도세나 또는 뭐 재산세가 변동이 없다면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그 주택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어떻게 정책을 또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요. 특히 이제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네. 매매 시장이 또 안정화되고 반대로 매매 시장이 안정화돼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연동된다는 걸 정부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 네.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자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만약에 이제 네.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9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12억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12, 3억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상위 2%만 물릴 걸로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당론이 정해져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일부 양도세만 좀 낮추면 매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양도세가 낮춰지지 않는다면 재산세가 많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조세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월세를 더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임대가 들어있는 주택은 5% 이상 못 올리지만 신규 임대주택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